첫걸음, 첫인사, 첫사랑, 첫 등교, 첫 출발. 청취자 여러분, 이 단어들의 공통점 눈치채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처음 무언가를 하는 단어들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레임이라는 단어와 마치 한 쌍 같습니다. 처음을 떠올리면 설레임이, 설레임을 떠올리면 처음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디 한 구석, 마음 한 구석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출근 날 기억나시나요? 첫 회사의 첫 출근 혹은 이직한 회사의 첫 출근 날 어떠셨나요?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긴장과 기대로 조금은 얼어 있으셨겠죠. 지금 저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 노동자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일과 삶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그럼 두려움을 잠시 뒤로 하고 설레임만 가득 담아서 첫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132 라디오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 전주 시민이 알아야 되는 노동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전주시가 노동 존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월 1회 132 1과 3 이야기 라디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의 노동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전지적 노동자 시점, 이럴 땐 이런 법 등의 코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는 노동 이슈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우리 지역에 있었던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4곳의 뉴스를 분석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월 가장 많이 다루어진 노동 뉴스는 무엇일까요? 안타깝게 체불임금이었습니다. 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가 2024년 체불임금액은 51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의 체불임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월 20일 완주군 소재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는 100억에 달하는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실 노동부에 진정된 금액만 516억 원이고 진정조차 못한 사례까지 합하면 더 많이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겠지요. 자, 두 번째 많은 노동 뉴스는 무엇일까요? 이주 계절 노동자 뉴스입니다. 완주군은 지난 1월 외국인 이주 계절 노동자 유치에 대한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군산시 외국인 이주 계절 노동자 기숙사 신축 예정지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국도 12 매칭으로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24억 규모의 농업 이주 노동자 기숙사를 신축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본래는 국방부 소유의 초산부대 내에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군산시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실이 많은 지역 원룸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실 실제 거주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꼭 필요해 보이는데 군산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좋은 기숙사가 신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정읍시 시립국악단 노조가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읍시 시립국악단은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소속인데 이미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사안들을 시에서 문제 삼으며 노조원들의 근무 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교섭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슈는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죠. 이원택 의원이 2월 3일 장애인 근로자 임금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발의만 되었고 아직 통과는 안 되었는데 통과되었다는 소식도 들리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작년 12월 2일 완주군 한 돼지농장에서 사업
밀랍주와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산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망한 이주 노동자의 산재 승인과 농림업의 5인 미만 개인 사업자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월 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주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보다 산업재해로 사망할 비율이 2.7배나 높은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가 많은 농업의 경우에는 산재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매우 취약하다는 뉴스입니다. 하루속히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거는 사설인데 전북일보의 1월 2일자에 실린 육체 노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너무 글이 좋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시를 쓰면서 시집 책방을 운영하는 천기현 대표가 신문에 기고한 글인데, 시를 쓰는 사람이 육체 노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제가 한번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집 책방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위해서는 새벽에 택배 물류 일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하역 노동이 꼭 필요하지만 하역 노동과 책방의 일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 글을 한 구절 옮겨보겠습니다. 두 일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하나의 몸으로 양쪽 일을 하고 있는 이상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느 한쪽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이 글이다. 20kg짜리 쌀가마니를 들고 내려놓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이 글의 초안을 상상했다. 독자가 읽기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의 생각이 드는 미지근한 글이 되기를 원했다. 반대로 책방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물류센터의 일을 끊임없이 생각했다. 짐이 컨베이어 벨트에 내릴 때 나는 쾅쾅거리는 소리, 절인 배추 박스의 무거움, 잠깐의 휴식 시간에 마시는 믹스커피. 현실적으로는 하역 노동은 나와 책방을 지탱해내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고 근육이 붙었다. 이것만으로 만성적인 우울함이 많이 나아졌다. 어떤 시간은 다른 시간을 위해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요소는 분명히 있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새벽 택배 분류일이 좀 더 좋은 일자리가 되면 될수록 시집 책방 조림지도 더 멋진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의 노동은 어떻게 삶과 연결되어 있나요? 이것으로 지역 신문으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 코너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2025년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를 듣는 시간인데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염경석 센터장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염경석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25년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인데요. 꼭 알아야 되는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매년 그 개정이 됩니다만은 최저임금이 올해도 약간의 인상을 통해서 최저임금 금액 자체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산업재해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된 변화가 좀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새 이제 저출산 시대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결혼을 낳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관련된 제도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최근에 작년 12월 19일 날 있었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그 수당, 상여금 이런 것들이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그 금액 자체가 좀 늘어나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2025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노동자들은 최저 시급으로 만 30원을 받게 됩니다. 그 시급 만 30원 이하를 지급하는 사용자는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법에 의해서 일정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뭐 작년에 9,840원에서 약 190원 인상률로는 뭐 불과 1.2%밖에 안 되는 인상을 했습니다. 아마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굉장히 뭐 아쉬운 점이 많은 그 인상이었고요. 이를 1급으로 환산하면은 8시간 기준으로 하면 8240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노동을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209만 6,270원. 이거는 뭐 주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 노동을 하면은 일일에 주 6급 주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똑같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냐 또 뭐 정규직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 다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A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직으로 뭐 그 1년 이상 고용계약이 맺어져 가지고 채용된 근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최저임금의 약 90%,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3개월 이내야만 되고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적용이 안 됩니다. 수습을 할 수 없고요. 또 단순 노무 업무를 하시는 분은 수습 기간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A 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보통 청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거의 뭐 수습 기간 없이 그렇죠. 예, 단순 단기간이기 노무로 때문에 그 가도 경우는 되겠네요. 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끔 저희 센터로 이렇게 시급은 최저임금이 넘는데 이렇게 주휴수당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원래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최저임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 분들이 더러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좀 복잡한 내용일 것 같은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최종 판결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이제 임금 개념 중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이 이제 쓰이는 용도가 약간 다르긴 한데 통상임금은 그 통상임금의 기초에서 시간에 근무를 하거나 야간 근무를 했을 때 그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 시에 퇴직금 산정할 때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이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평균임금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이런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통상임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제조업 중에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나 야간 근무들이 늘상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통상임금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3교대씩 이렇게 주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통상임금이 얼마에 따라서 시간이나 야간 근무 수당이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주로 이제 이게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 또 기아자동차에도 많이 제기했었고요. 네, 또 그렇죠. 하나생명보험에서도 그 같이 제기를 해서 이 하나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그 상고 사건이죠. 거기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합의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판결을 바꿀 때 그때 전원 합의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판결과 기조가 좀 다른 결정을 했다는 거죠. 판결을. 그래서 그 판결 요지를 보면은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또는 근무 일수에 따라서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네. 조건이 붙어 있는 상여금이 할지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조건부라는 게 어려운데요. 그게 아까 있잖아요. 저희 센터에 예. 모두에게 지급되는 200%의 만약에 상여금이 있으면 그거는 조건부 상여금은 아닌 거죠. 조건부는 아니죠. 네, 통상적인 그거는, 상여금이죠. 그냥. 그럼 본래 그거는 원래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판결된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조건부의 상여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무 기간이 첫 네. 입사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 근무 기간이 뭐 6개월 이상 돼야 된다. 또 아니면 1년 이상 된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를 충족해야만이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상여금으로 보지 않고 그 통상임금에서 제일 산정 범위에서 제일을 시켰다는 얘기죠. 아, 네. 그러니까 전체 말고 조건이 붙어서 적용됐던 상여금도 이제는 통상임금이다. 정기적이고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네. 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주 시민들이 이게 미치는 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주시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경제인들은 엄청나게 좀 손해다 이런 뉴스도 봐서 정말 그런가? 그건 좀 과장되고 조금 엄살.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당연히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제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임금을 상대적으로 덜 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랬던 건데 그거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그래서 막 하도한 그 부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태도라고 네. 봅니다. 뭐 막 다른 뉴스에 따르면 마치 이제 우리 시민들 일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처럼 저도 들어가지고 이제 좋아지겠다 했는데 막상 그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적용될 노동자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에도 불구하고 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을 할 때 그거를 산입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통상임금을 줄여가지고 시간이나 야간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더 오히려 왕왕 있죠. 아, 네. 지금도. 네. 그렇죠. 네, 예. 네, 네. 왜냐하면 임금 결정을 그 임금 산정 자체를 사용자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근로자들은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죠. 예. 네, 뭐 통상임금에 대한 쟁점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전원 합의체가 되더라도 여전히 아직도 통상임금 문제는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네. 풀어야 될 숙제가 더 네,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전주 시민들이 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인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제도가 이번에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에 어쨌든 뭐 저출산 시대를 뭐 극복하기 위한 뭐 대책일 수도 있는데 육아휴직이나 그 출산휴가 네. 이런 제도와 관련돼서 이번에 좀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하게 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또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서 이게 오는 2월 지나갔네 2월 23일부터 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이제 육아휴직 관련돼서 이제 부나 모가 육아휴직을 이제 갈 수 있는데 이전에는 모만 갔었죠. 아주 예전에는. 네, 네, 그러나 지금 네. 이제 부도 갈 수 네,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부모가 가는데 그것이 이제 1년으로 정해져 있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부나 모가 육아휴직을 다 쓸 수 있고요. 3개월 이상을 한 부모가 사용하거나 또는 같이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용 편의성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한 번 신청하면 이제 1년을 간다든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3개월 단위로 해서 4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자가 애를 낳을 리는 없지만 여성분에서 이제 아내가 배우자가 이제 출산을 했을 경우에 남편이 이제 휴가를 가는데 그 기간이 이전에는 이제 10일에서 올해는 이제 20일로 지금부터는 20일로 확대가 됐고요. 이것도
4번까지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개선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임이 좀 이제 늦게 결혼을 하고 이러다 보면서 환경 변화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때문에도 산모들이 이제 난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난임 치료 휴가를 기존의 3일에서 이제 6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유급 휴가가 지금 3일이지만 3일 중에 하루만 유급 휴가더라고요. 네. 이틀은 이제 무급 휴가인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6일로 확대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유급 휴가는 이틀, 나머지 4일은 무급 휴가로 이렇게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조금 더 네. 개선을 아예 해야 될 보장을 부분이- 해주려면 예.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개선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돼서 이제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고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8세 이하의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었는데 네, 네. 이거를 이제는 이제 12세 네.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네. 이 아동을 둔 네.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그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좀 높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육아 휴직이 있는데 휴직을 안 했을 때는 네. 그 휴직 기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을 둔 근로자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을 해서 아동을 보육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좀 제도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 전후 휴가가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지금 90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이거는 현재 이제 90일에서 100일로 그분들은 10일을 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임신이 또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했을 때 12주 이내에 또는 출산을 앞둔 이제 36주 이후 이때 이제 12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을 12주 이내는 그대로지만 이 출산을 앞둔 그 32주 이후로 36주가 아니라 32주 이후로 이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기간을 완화를 했다. 네. 이렇게 이 법이 개정이 됐고요. 변한 게 그다음에 많네요. 네, 변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이제 급여를 정부가 일정 정도 이제 그 보전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육아휴직 급여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 80%를 네. 줬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을 100% 네. 이렇게 주도록 네.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상임금도 80%를 주지만 상한이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네. 네. 통상임금 100%를 주면서 상한도 250만 원으로 일단 높여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주 복잡하게 뭐 이렇게 뭐 더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네네. 가거나 아니면 우리 노무사님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보셔도 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좋아져도 사실 문화가 이게 막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한데. 그렇죠. 육아휴직 신청을 했을 때 사용주가 거부를 할 수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왕왕 이제 분위기상도 사업상 뭐 형편이나 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노동자가 없다는 이유 등등으로 해서 네. 거부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게 그것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 네. 예. 또 그런 그 제도가 대체 인력을 있네. 채용했을 예, 때 예, 예. 정부 일정 정도 또 그 사용자한테 그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는 거죠. 아이 사업주들이 들면 좋은 소식이 아니 지금 있습니다. 현행도 있는데 이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금액을 인상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체 인력 지원금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80만 원이었는데 네. 올해는 120만 원으로 네. 무려 50%를 어.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쨌든 뭐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네.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가장이나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고충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필요하면은 중소기업에게 이제 지원하는 네. 소규모 사업장들만 합니다. 이 지원금을 받아서 대체 인력의 인건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좀 경영을 하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변화인데 사실 저희 아들이 중2인데 저도 뭐 어렸을 때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볼까 했는데 뭐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못했거든요. 이제 아니, 뭐 일이 저희- 바쁘다 바빠서.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죠. 네, 예전에는 애들이 막 감기 걸리거나 열이 나고 그러면은 부모가 출근을 못 하거나 네, 네, 아니면 뭐 휴가를 나거나 외출을 내서 네,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까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활용해서 네, 그런 상황들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고 봐야죠. 네, 이런 좋아진 제도들이 사회적 인식도 변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실 돌봄의 국가와 사회적 책임 함께 이제 공동체가 진다. 이게 이제 노후나 이제 청소년 어린 이제 그 아이들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인식이 이제 확산된다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강화될 것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강화됐을 때 사실 이게 걱정 없이 출산도 할 수 네, 있게 되지 요즘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네, 뭐 네. 지역 소멸이네, 네, 국가 맞습니다. 소멸이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낮습니다. 그렇죠. 네, 0.72명. 네, 네, 네. 합계 출산율 0.72명이에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은 한 0.75명 정도로 약간 개선이 네, 됐을 네. 거라는 이제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이제 자꾸 더 보완이 되고 육아가 부담이 안 될 때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지금 뭐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아동을 키우기 네. 과정까지 그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제 주거 비용, 네. 주거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소득으로 뭐 그걸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결혼하는 것도 이제 기피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대학교까지 교육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많이 들죠. 학비 네. 이런 부담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기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 국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아까 지금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울러서 주거 비용도 낮추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낮추고 이렇게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국가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뭔가 본인에게 해당된다 하면은 또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들도 활용하시고 또 제도를 활용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변화인데 제가 첫 번째 뉴스 브리핑 때도 얘기 드렸는데 전라북도도 사상 최고의 체불임금을 기록했고 국가적으로도 2조 원이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올해는 좀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리 지역에서도 100억대 체불이 있어서 지금 뉴스에도 뭐 보도되고 그 노동자들이 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이라는 법이 최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바로 시행 아니고 10월 달. 공포를 작년 네. 10월 23일 하다 보니까 네. 1년 뒤에 시행한다 이렇게 돼 네, 있어서 네, 네. 올해 이제 10월 2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제목은 뭐 근절법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뭐 상습 체불을 좀 줄이는 정도이지 내가 이 정도 봐가지고는 사용자가 근절까지 할 네. 것인가
그런 의지를 만들게끔 하는 정도의 처벌 규정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은. 예, 일단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를 공고를 하고요. 이 사용자한테는 신용 제재가 따르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아까 여러 가지 고용제도나 그런 거에서 지원이 있거든요. 그 지원들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뭐 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공공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 사업주는 이제 형법상 반의사 처벌죄가 적용이 안 되고 또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체불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가중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한데, 이건 뭐 도산하고 폐업하고 이런 사업자한테는 전혀 뭐 실효성이 없는 제도죠. 그러나 어쨌든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일단 도입을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근절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보다 더 강력한 형사상 민사상 제재가 따라야만이 우리 사회에서 상습 임금 체불이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상습 임금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좀 환영할 만 일이지만, 실제로 뭐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매년 사실 정부가 노력하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해마다 늘어가지고 2조 원을 돌파했잖아요. 아니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3배, 4배 정도 가까이 인구가 많은데 네. 체불임금이 한 1,000억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 아까 우리나라 2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배가 많다는 건데 인구는 3분의 1 수준인데 20배가 많다면 60배가 많은 거예요. 저희가 한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에 비해서도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보고서를 보면은 막 이 윤리의식, 경영자들의 윤리의식이 많이 작용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윤리의식이 아니고 이게 기본 준법의식이 없습니다. 준법의식이요. 준법, 법을 안 지키는 것이죠. 네. 윤리는 법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네, 사람에 대한 도리인데 네. 정말 인간 존중하고 그분의 한 노동자는 그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이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강제 노동을 시킨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좀 더 윤리의식이 아니라 아예 기초적인 준법의식이 네. 강화되고 처벌이 좀 더 강해지지 않으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 뭐 센터 요즘 특히나 이제 유학생들 체불임금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영세한 어떤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체불임금 상담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사실 사각지대인데 좀 지자체도 체불임금을 좀 해결하는데 고용노동부 차원을 넘어서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 올해 뭐 전주시도 뭐 그런 것도 준비가 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역대 최대니까 국가, 지방자치, 정부가 함께 나서서 뭐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뭐 고용노동부가 이제 1월에 청년과 노동약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보도자료를 발표하긴 했는데, 추진 계획을 혹시 참고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방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정책 자료가 있나 혹시 한번 좀 찾아봤더니 이 특별한 거는 있더라고. 올해 1월 22일 날 청년 고용 촉진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전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특별위원회, 청년고용, 청년고용 촉진 네. 특별위원회. 네. 근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은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일자리야 됩니다. 그 일자리도 네. 지금처럼 뭐 비정규직, 뭐 기간제, 단시간 노동 이런 데의 그 일자리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 그 좋은 일자리에 맞는 인력을 양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 평생을 그 노동을 하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맞춤형 그 일자리를 교육이죠.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빠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여건에서 뭐 조계 개입을 해서 뭐 취업을 촉진하고 본다는데 취업 촉진한다고 일자리가 없는데 됩니까 그게? 네. 그런 그러니까 한계점이 평소에 해오던 사업의 연속이라고 그렇죠. 봐야 네. 되겠네요. 예, 포장은 그럴듯한데 네. 내용은 속빈강장이다 네. 이렇게 제가 막 평하고 싶습니다. 이름만 뭐 특별위원회로 거의 다시. 구구절절 얘기할 것도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알겠습니다. 지엽적인 거에서. 네. 그 이제 그리고 올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산업재해에 대한 변화 중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 법정 네. 기념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산업재해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산업재해가 많은 나라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그 산업재해 사망률 이걸 낮추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하루에 한 8분 정도씩 이렇게 사망을 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산재 사망률이 높고요. 그걸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법에 올해 처음으로 네, 네, 네. 산업 근로자의 날 우리 법정 지정일로 해서 그 일주일 동안 산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추모도 하지만 캠페인도 하는 이런 기간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며칠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4월 19일이었던가요? 제가 그 4월 28일이 원래 민주노총이 이제 노동계가 4월 28일이네요. 네. 4월 28일이 맞습니다. 노동계가 네. 이제 산재 추모 주간으로 이제 행사를 해왔었는데 네. 노동계만 해오던 것이 이제 법정 기념일이 된 법정 거네요. 기념일로. 예. 그래서 네.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해서 매년 4월 28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런 기념일이 생겨서 뭐 더 국가 차원에서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고 네. 노동계와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산재 관련한 변화들이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뭐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 이거 있고요. 또 이제 위험성 평가 산재 위험성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인정하는 사업장 심사를 좀 더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네. 뭐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뭐 좀 더 하겠다 정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사용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의무 네. 네. 법적인 의무들이 많거든요. 그런 네. 것들 충분히 준수를 할 때 산업재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뭐 이렇게 정부의 변화도 있고 저희 비정규직 센터의 2025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16년 차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뭐 일단은 노동자들을 특히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좀 하고요. 매년 한 차례 이제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서 올해는 이제 특히 방과후 교사님들 노동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이런 사업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노동 상담과 법률 구조 지원 이 사업은 계속 1년 내내 지금 진행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노동 인권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을 고용노동부 국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또 국비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사업들이 이제 올해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 시민분들도 노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 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과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사실 정부 예산이 줄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비정규직 노동 약자들입니다. 저희 센터도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최근에 저희 센터로 들려오는 소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과 처우가 예산 감소로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나마 있는 지원 정책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지적 노동자 시점 이달의 주제 2025년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아줌마. 아줌마라니? 아줌마 너 요양보호사 국가장애 취득한 전문가 돌봄 필요해 식사약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는 요 마스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님.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너 요양보호사를 몰라 돌봄 필요해 그것처럼 보살피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요 마스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님. 오, 나라가 인증한 전문가? 네, 광고 잘 보셨죠? 이 광고가 공익 광고인데 사실 노동 존중의 시작은 정확한 이름을 직업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로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서 존중한다는 의미의 광고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코너는 이럴 때는 이런 법 코너입니다. 최근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저희 센터 법규 국장님이신 천성화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노동 상담을 하고 있는 노무사 천성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상담 중에 노동법 상담 중에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시는 노동 시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노동법에서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정의 취지와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 시간을 의미하고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법정 근로시간 또는 기준 근로시간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이런 기준 근로시간이 노동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이 그 하나이고, 둘째는 18세 미만 연소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일주 35시간, 일일 7시간만 근로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잠암 또는 잠수 작업 등 고기압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일주 34시간, 일일 6시간 등이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이렇게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장시간 근로는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위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 능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생산성에도 노동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지킬 때만이 전체 이제 국민 경제가 보호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인데 청소년은 좀 더 35시간으로 적게, 그리고 위험한 고기압 아래의 작업은 그것보다 더 적은 34시간, 일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런 게 기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로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장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연장 근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가산수당 발생하는 사례를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을 일일 7시간, 일주 35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 노동자가 어느 날 8시간을 근로한 경우 소정 근로 시간은 초과하지만 법정 근로 시간, 즉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내의 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근로 계약을 일일 7시간을 했지만 예, 8시간을 했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법정 근로 시간으로는
일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근로계약을 6시간을 했는데 예. 8시간을 해도 연장 근로로 안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8시간 일일 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네. 그럼 기준이 8시간을 근로계약을 8시간보다 밑에 했더라도 기준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이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가끔 네네. 이 상담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예,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관련해서 다시 조금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노동자가 이제 어떤 주에 3일 동안은 하루에 10시간씩 그리고 2일 동안은 5시간씩 일주에 총 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를 보면은 이 일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연장 근로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데 일일 8시간이라는 법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일일 10시간씩 근로를 한 3일간의 경우 일일 2시간씩 총 6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이 발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6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일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연장 근로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40시간만 일해도 다 이렇게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연장 근로를 불가피하게 하게 될 경우는 이렇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또 일주 40시간 주 5일제를 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그러면 주 6일을 지금도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월요일, 목요일 4일 동안은 8시간,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2일은 4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이 질문에 따른 이 근로 시간을 보면은 일주 단위로는 40시간이고 근무일은 일주일에 6일, 즉 주 6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주 40시간 근로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에 주 5일만 근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제한 규정은 없거든요. 즉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 40시간을 노동할 경우에 반드시 하루에 8시간씩 5일간만 근무를 하는 주 5일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의 사례처럼 일주일 중에 4일은 하루에 8시간, 2일은 하루에 4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정해서 일주 6일제로 일주 40시간 노동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6일을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예. 그럼 7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주는 7일로 정해져 있고 또 일주일에 1일간의 이 주일이라는 게 이제 부여돼야 한다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데 뭐 주휴일 날 같은 경우 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합의가 있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는 꼭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7일 근무도 할 수 있죠. 연장 근로 수당이 예를 들면 연장 근로 수당은 이제 7일간 40시간 이내로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이제 가산 수당이 발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 5일 40시간이라 하더라도 6일이면은 40시간 이내면 발생하지 않지만 7일이면 예, 휴일 연장 수당은 당연히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업무 관련 교육을 받는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업무 시간인 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근로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는 실근로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제 이 근로 시간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돼야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이러한 실근로 시간에 부수되는 작업이나 또는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작업인 작업 준비 시간 또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 시간 그리고 작업 종료 후 정리 정돈 시간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서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시간 등도 노동법에서는 근로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뭐 특수고용 형태, 뭐 배달 노동자들,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고용 형태가 생기는데 이런 분들도 뭐 어쨌든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사실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것이 잘 근로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추후에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예. 이 제가 예전에 이제 받은 질문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보통 하루에 9시간 근무하는 버스 운전 기사의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 주휴 시간이나 배차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보아서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 시간이나 배차 대기 시간은 휴게 시간인가요? 휴게 시간은 원래 임금이 이제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를 하면은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버스 운전 기사에게 있어서 이 주유 시간, 기름 넣는 시간이나 배차 대기 시간은 운전 업무에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부수적인 업무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 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게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식당에서 일을 하던 휴게 시간이라고 해놓고 뭔가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근무 시간 대기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마땅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근무 시간으로 노동 시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엔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노동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 요즘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법상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 아까 이제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노동을 하는 것을 초단시간 노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초단시간 노동은 보통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그리고 유학생 아르바이트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초단시간 노동의 경우에는 일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또 1개월을 개근하거나 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불이익이 있고요. 또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발생하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유급 주휴일, 연차 휴가, 퇴직금 등의 권리를 제외하고 있는 이 노동법상 취지는 사실 영세 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반영한 규정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초단시간 노동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상의 중요한 권리를 놓치고 있다는 점은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입니다. 네, 그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은 더 이제 뭐 영세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국가나 지자체 아까 장애인 그 최저임금 적용도 이렇게 국가 지자체의
어떤 보조로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일까요? 뭐 고용 정책으로서 이제 뭐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는 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많은 시에서 그 생활임금이라 해가지고 네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도록 이렇게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네. 게 좀 도입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각지대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하여 휴가로 대체하는 보상 휴가 제도가 있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보상휴가제는 그 취지가 근로자와 이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실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 1시간에 대한 보상 유예는 1.5시간, 그러니까 가산 수당을 고려해서 1.5시간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상 휴가 제도는 노사 간의 합의로 1년간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을 계산해서 다음 연도에 보상 휴가를 부여하고 또 사용하지 않은 그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가산 임금을 그 다음 연도에 보상하는 그런 그 노사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은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과 보상에 대해서는 1.5로 보상을 하되 그 기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노동 시간과 관련된 이제 주요한 쟁점들과 상담 사례들로 살펴봤는데요.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전주시에 근무하는 취약 노동자의 무료 상담과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일터와 관련된 것이라면 상담해 드리니까요. 우리 법규국장님인 천성아 노무사님이 아주 상담을 잘해 주실 건데 오늘 말씀 고맙고요. 이것으로 이럴 땐 이런 법 코너 마치고 잠시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참지 말고 무료 노동 법률 상담 받자. 산업재해고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상담 전화 063-252-0902. 네, 광고 잘 들으셨어요? AI의 광고입니다. 저희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AI로 우리 무료 노동 상담 광고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멘트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라는 말이 설렘과 연결된다면 첫 번째 방송의 마지막 멘트는 안심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네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겠죠. 설렘으로 시작해서 안심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